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저자세로 나왔다고들 하는데 목줄을 이미 쥔 쪽이 굳이 으르렁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잠깐만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우리 언론에 뭐라고 떴습니까?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 트럼프가 의외로 부드러웠다. 중국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정반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을 이미 쥐고 있는 사람은 상대 앞에서 소리 지를 필요가 없거든요. 여유 있게 웃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가 회담장 악수 장면을 잡고 있던 그 몇 주 사이에 미국 해안 경비대는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유조선을 납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웃으며 악수하고 다른 한쪽에선 기름 길목을 조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쪽이 진짜 협상이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미국은 왜 이란을 중동에서 두들겼는데 그 칼끝은 엉뚱하게 베이징을 향하고 있을까요? 둘째, 올해 미국이 거둔 진짜 전리품은 왜 미사일이나 함대가 아니라 땅속에 묻힌 석유였을까요? 이 두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미리 하나만 던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쓰는 석유의 절반 가까이를 누가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표면에 드러난 사실부터 그 밑에 깔린 동기,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한국한테 뭘 의미하는지까지 차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하죠.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 패권 전쟁이 총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무기로 치러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무기를 지금 미국이 한 손에 쥐어가는 중입니다. 20세기 전쟁은 땅을 빼앗고 이념을 다투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21세기 패권 다툼은 흐름을 주는 싸움이에요. 반도체가 흐르는 길, 히토류가 흐르는 길, 그리고 석유가 흐르는 길. 그 중에서도 석유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노골적인 무기입니다. 공장을 멈추게 하고 군함을 묶어버리고 사람들 차에 기름을 못 넣게 만드니까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저자세였다는 기사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정작 중국이 쓰는 석유의 절반을 누가 통제하느냐. 그 숫자를 한 번이라도 짚은 보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표정 분석은 넘쳐나는데 정작 손에 뭘 쥐었는지는 아무도 안 따져요. 그래서 오늘은 세 단계로 내려갑니다. 표면. 그러니까 석유 산수부터 풀어보고요. 그 다음 동기, 왜 하필 무기가 석유였는지, 마지막으로 결과, 그럼 한국은 이 판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자, 표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쓰는 양 중에 70%가 넘는 분량을 외국에서 사와요. 이 중국은 박사 표현으로는 한 74%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100% 다 수입하니까 남 얘기할 처지는 아닌데 중국 같은 거대한 제조업 국가가 자기 피 같은 에너지의 4분의 3을 밖에 의존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나라가 정작 그 공장을 돌릴 연료는 남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부존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별거 아니에요. 땅속에 확인된 채로 묻혀있는 석유의 양, 그게 부존량입니다. 아직 안 뽑았지만 거기 있다는 게 확인된 재산인 거죠. 이 중국은 박사의 계산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중국이 필요한 양의 74%를 밖에서 사오는데 그 수입 물량 가운데 대략 70%를 미국이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겁니다. 74에 70을 곱해보세요. 거의 50%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굴리는 석유의 절반쯤이 미국 손에 들어간 셈이라는 거예요. 박사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중국 공장 절반이 문 닫을 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냐? 부존량 순위를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지금 세계에서 확인된 석유 매장량 1등이 베네수엘라예요. 약 3천억 배럴, 전 세계 매장량의 5분의 1입니다. 2등이 사우디아라비아 2,600억 배럴대, 3등이란 2천억 배럴이 조금 넘습니다. 이건 오페크 이 작년에 낸 연례 통계 자료 기준이에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올해 손을 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에요.
매장량 1등하고 3등입니다. 세계 석유 곡간에서 가장 큰 칸하고 세 번째로 큰 칸을 한 나라가 동시에 손에 넣은 그림이 된 거죠. 그런데 중국한테는 약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이 사오는 기름의 상당량이 동남아의 아주 좁은 바닷길을 지나서 들어와요. 그 길목을 말라카 해협이라고 합니다.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이 좁은 목을 통과해야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누군가 이 길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지도부도 이걸 안 지 오래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라카 딜레마라고 부르면서 수십 년째 골머리를 알아왔습니다. 매장량도 길목도 다 남이 쥐고 있다는 거. 이게 중국이라는 거인의 진짜 아킬레스건이에요.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를 해보죠. 이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올해 1월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이 안정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했고 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망가진 시설을 다시 짓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 직전에는 베네수엘라 유조선에 해상 봉쇄를 걸고 배를 납포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는 한술 더 떠서 베네수엘라가 미국 석유를 훔쳐갔다. 미국 역사상 최대 절도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심지어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석유 5천만 배럴을 넘기게 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지하 자원을 다른 나라가 들어가서 관리하고 넘겨받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박사가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석유는 이제 거의 미국 석유라고 봐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말 그대로 현실이 된 겁니다. 이란은 어떻습니까?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에서 첫 타격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그 아들 모지타파가 후계자로 올라섰는데 아직 실권을 완전히 못 쥐었어요. 혁명 수비대 강경파들이 말을 안 듣고 그걸 통제할 최고 지도자는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도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윗선 수백 명이 죽어나간 상태에서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자, 같은 시점에 똑같은 논리가 두 대륙에서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중남미에서 한 번, 중동에서 한 번.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으로 안 봅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 결국 미국이 돈 되는 석유 욕심내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을 손본 거 아니냐. 트럼프 본인도 빼앗긴 석유 되찾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자원 강탈이네. 여기서 딱 끝내면 깔끔하죠. 속도 시원하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충근 박사가 인터뷰에서 던진 한마디가 정확히 이걸 뒤집어요. 중국 문제가 없었다면 미국은 이란을 건드리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석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은 부수입이고 진짜 노린 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석유는 목적이 아니라 지렛대였습니다. 이란도 베네수엘라도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도착지는 처음부터 베이징이었던 겁니다.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죠.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진짜 칼은 서쪽을 칩니다. 중동에서 요란하게 일을 벌이는데 그 충격파가 향하는 곳은 정작 동아시아의 거대한 경쟁자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무기가 석유였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카드는 많아요. 반도체도 있고 관세도 있고 군사력도 있죠. 근데 왜 굳이 석유라는 카드를 이렇게 공들여 집어들었을까요? 답은 사실 40년 전에 이미 한 번 증명됐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로 가보죠. 그때 미국 CIA 국장이 매일같이 한 일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화를 걸어서 석유 좀 더 뽑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세계 시장에 기름이 넘치면 유가가 떨어지죠.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사우디가 생산량을 확 늘리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에서 10달러 근처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소련은 기름하고 가스 팔아서 외화를 버는 나라였어요. 유가가 바닥을 치니까 소련 경제가 외화가 말라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첩보 영화처럼 들리는데 실상은 매일 사우디한테 전화 거는 텔레마케팅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전화 몇 통이 핵미사일보다 무서웠습니다. 포 한 발 안 쏘고 소련을 무너뜨린 거니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 한 그 오래된 병법 미국이 80년대에 이미 한번 실전해서 써먹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만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꿔서
같은 수를 다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그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레이건 시절엔 미국이 기름이 많지 않아서 남의 손, 그러니까 사우디를 빌려야 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셰일이라는 기술로 땅속 깊은 바위에서 기름을 뽑아내면서 미국 자체가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수출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양쪽을 다 쥡니다. 공급을 조일 수도 있고 가격을 흔들 수도 있어요. 한쪽만 쥐던 시절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바보가 아니에요. 소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필사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비상시 쓰려고 기름을 잔뜩 쌓아두는 비축유 창고를 늘리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바다를 거치지 않고 육지로 직접 기름을 끌어오는 송유관을 깔았어요. 1대1로라는 거대한 사업도 결국엔 이 길목 약점을 풀어보려는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수는 정확히 그 중국의 10년짜리 대비책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석유 무기가 미국한테 공짜는 아닙니다. 유가를 너무 낮추면 미국 셰일 업체들도 같이 손해를 보거든요. 기름값이 일정 선 밑으로 떨어지면 바위에서 기름 뽑는 비용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건 칼을 쥐긴 했는데 너무 세게 휘두르면 자기 손도 베이는 그런 무기예요. 미국이 마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카드를 집어든 건 그만큼 중국이라는 상대가 절박한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란은 이 그림에서 무슨 역할이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란은 그동안 미국의 신경을 중동에 묶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큰 나라 둘이 싸우려는데 조그만 나라 하나가 옆에서 계속 사고를 치면 정신이 분산되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집중해야 할 신경을 이란 때문에 중동에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란 문제가 정리되면 미국은 비로소 중국에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한 점으로 모이는 곳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석유가 빠져나가는 아주 좁은 물목인데요. 올해 이란 전쟁 와중에 이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고 해상 봉쇄까지 거론됐습니다. 이 좁은 물길을 쥔다는 건 중국으로 흘러가는 기름의 수도꼭지를 손에 쥔다는 뜻이에요. 자유무역을 외치던 입과 석유 밸브를 만지작거리는 손이 같은 나라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해 벌어진 일들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이충근 박사가 인터뷰에서 이 논리를 짚었는데요. 그 말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실제로 마두로를 체포하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마두로가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중국 정부의 중남미 특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한창 키우던 에너지 동반자를 중국은 바로 그날로 잃은 거예요. 외신들은 이걸 두고 중국의 전략적 패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 와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진핑하고는 사이가 아주 좋다.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목줄을 당기면서 다른 손으로는 어깨를 토닥인 거예요. 전쟁은 이란에서 했는데 칼끝은 베이징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올해 벌어진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정상회담에서 누가 먼저 웃었네, 누가 악수를 더 세게 했네, 표정 분석할 때 정작 세계 석유 매장량 1등하고 3등이 어느 쪽 손으로 넘어갔는지는 아무도 계산 안 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진짜 승부는 회담장 표정이 아니라 땅속 곳간에서 이미 갈리고 있었던 거니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가장 큰 경쟁자가 미국이에요. 그 경쟁자가 지금 중국이 마실 기름의 길목과 곳간을 하나씩 손에 넣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덩치 큰 두 나라가 총성 한 발 없이 에너지 하나로 승부를 가르려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실험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가 선동이 아니라 분석이 되니까요. 방금 말한 50%라는 숫자, 이건 이충근 박사의 계산 방식이자 해석입니다. 현실은 좀 더 결이 복잡해요. 베네수엘라가 실제로 중국에 보내는 석유는 중국 전체 수입의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산량도 하루 100만 배럴이 채 안 돼요.
중국이 기름을 제일 많이 사오는 나라는 여전히 러시아, 사우디, 이라크고요. 게다가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이 베네수엘라 기름을 정상 가격에 계속 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해상 봉쇄를 걸자 중국은 오히려 베네수엘라 기름을 더 싼 값에 사들이게 됐어요. 봉쇄 위험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헐값에라도 팔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중국 숨통이 끊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충군 박사가 틀린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학문은 결과가 아니라 논리가 맞으면 맞는 거라고 박사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랬죠. 이 목줄은 단숨에 콱 조이는 종류가 아니에요. 매장량과 길목과 시간을 쥔 천천히 조여오는 종류의 목줄인 겁니다. 당장 공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밸브를 만질 수 있는 위치를 선점했다는 거죠. 목줄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 줄이 짧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게 한국한테는 무슨 얘기냐? 바로 여기가 우리 문제예요. 우리는 석유를 거의 100% 수입합니다. 그것도 절반을 훌쩍 넘는 양을 중동에서 들여와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호르무즈 해협 그 좁은 물목이 막히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예요. 미국이 쥔 그 길목, 그 매장량 아래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석유 흐름을 안정시키면 우리도 덕을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남이 쥔 줄에 올라탄 승객 신세이기도 해요. 그 줄을 쥔 손이 설령 동맹이라 해도 우리 손에 쥔 줄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에너지로 맞붙는 판에서 한국한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미국이 이겼다고 박수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쥔 줄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핵심이에요.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균형 있게 가져가고 우리만의 기술 카드를 키우는 거죠.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거래할 카드를 손에 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침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에요. 지금 캐나다가 12척 규모 20조 원이 넘는 잠수함을 새로 사는데 그 자리를 놓고 한국 하나오션이 독일 회사하고 마지막까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쯤 결판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볼 게 있어요. 우리 잠수함 기술의 뿌리가 원래 독일 겁니다. 독일 거 사다가 모델 삼아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독일 기술 사다 만들던 나라가 이제 독일이랑 같은 링 위에서 주먹을 맞대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해군 장교들이 우리 잠수함을 타보고 테슬라 탄 기분이라고 했다죠. 작년 가을엔 김민석 총리가 캐나다 총리하고 거제조선소를 같이 둘러봤습니다. 이런 게 바로 남이 준 줄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가 직접 줄 줄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핵심은 의존을 줄이는 겁니다. 석유 한 가지에 길목 하나에 손 하나에 모든 걸 거는 나라는 언제든 그 줄에 목이 졸릴 수 있어요. 에너지를 어디서 얼마나 들여올지, 비상시 쓸 기름을 얼마나 쌓아둘지, 이건 먼 나라 전쟁 얘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에서 배 한 척만 막혀도 그 충격은 며칠 안에 우리 집 기름값하고 전기요금으로 돌아와요. 남의 전쟁이 아니라 내 지갑 문제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물었죠.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저자세였냐고.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건 저자세가 아니었어요. 목줄을 이미 쥔 자의 여유였던 겁니다. 우리가 회담장에서 본 그 부드러운 표정, 한 발 물러선 듯한 그 태도, 그게 약함의 신호라고 읽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장면이 석유 곡간의 그림을 알고 다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으르렁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상대 숨통이 어디 달려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벽보다 눈에 안 보이는 목줄이 훨씬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미국을 향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쥔 줄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석유 진손이 계속 우리 편이기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신경전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베네수엘라를 누가 어떻게 끌고 갈지도 아직 안개 속입니다. 중국이 이 목줄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한 국면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서운 선례가 하나 생긴 거예요. 석유가 한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초강대국 간의 승부까지 가를 수 있다는 게 올해 눈앞에서 증명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석유를 남에게 의존하는 모든 나라가 잠재적인 압박 지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맨 윗줄 근처에 기름을 거의 다 수입하는 우리 한국이 있어요.
오늘은 베네수엘라였고 중국이었지만 내일 그 칼끝이 늘 우리 반대편만 향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판에서 정작 우리는 한 표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숨통이 걸린 문제인데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곧 무기가 된 시대에 한국은 계속 승객으로만 남고 싶은 걸까요? 이 질문을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 에너지 자립이라는 주제로 다음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